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은 일본은 뭐 원전을 완전 폐쇄하느니 이런 얘기들, 원전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칙과 사실은 분위기를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불과 한 4, 5년 후,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년 후에 4년 후에 2015년 12월 아베 수상이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 협정을 인도가 체결합니다.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막 전 세계 여론들이 시끄러웠죠. 아니 도대체가 NPT 국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. 더더구나 인도는 NPT에 가입도 안 한 전 세계 NPT 미가입국 중에 하나입니다. 북한, 인도, 파키스탄, 이스라엘.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했는데, 사실은 2006년 부시 대통령도 인도와 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합니다. 그때 인도의 입장은 뭐냐면, 우리가 NPT 가입국도 안 했지만 NPT 가입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IAEA 국제원자력협정기구의 사찰을 받겠다. 그리고 또 미국은 인도가 사실은 NPT 가입국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원자로를 팔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뭐 이런 걸 봤으니까 한 9년 후에 일본이 사실은 자기들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죠. 뭐 우리도 좀 그런 발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,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먼저 지금 탈원전을 하자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못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됩니다. 사실 그 탈원전을 주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들이라는 게 뭐 거의 이렇게 소문처럼 얼마나 과학적인 이런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나온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고 또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내는데, 사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. 먼저 일단 저는 뭐 가져야 된다라는,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을 먼저 한번 보면은, 첫째로 이 각국들이 이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원자로 건설을 완전 폐기하거나 뭐 원전 제로로 가지 않고 다시 신규 모델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는, 첫째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하고 산업 발전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. 근데 통계에 의하면 2030년에 전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뭐 지금보다도 한 5억, 6억 이상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전력의 소요가 더 커지는 거죠. 거기에 대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전력 공급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신재생 에너지, 뭐 자연 에너지, 친환경 에너지 별의별 게 다 나오지만 이 수급 시장이 좀 불균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들쭉날쭉한데 이건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, 가격이 들쭉날쭉 안 하니까 세 번째로 사실은 가장 싼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니까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,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화석연료는 가격 자체가 뭐 오펙 같은 데서 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사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? 오일 크라이시스, 1차 오일 크라이시스, 2차 오일 크라이시스, 뭐 전 세계가 막 움츠러들고 막 우리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고 뭐 경제가 막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리를 쳤습니다. 일단 원자로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그런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은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가 상당히 이게 각 나라마다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 않는 식으로 하지만 협조의 이 차별이라든가 이 규제에 잘 따라주는 나라와 협조하지 않는 나라 다양합니다. 그리고
아까 언급한 제일 우리 생활에 와닿는 이제 가격이 싸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단순 논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원전 확대는 불가피합니다. 뭐 후쿠시마 사태가 있어가 잠깐 동안 멈춘 것 같고 잠깐 시간 정말 이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다시 회귀한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지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보냈습니다. 뭐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참모라든가 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환경단체 뭐 이런 출신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환경오염이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평생을 걸고 원자력에 대한 평생을 걸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. 다른 물론 절대적이지 않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더 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안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라는 걸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. 그들은 그들의 주장에만 굉장히 급급한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자마자 가장 입이 찢어지고 사실 뭐 표정 관리에 진짜 희색을 감추기가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. 왜냐하면 일본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. 일본 경제신문이 분석하기를 한국이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는 살만 났다.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국과의 그 산업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큰 약점이었다면은 우리라는 게 일본입니다. 우리가 한국보다도 전력 소위 말하는 전기값이 비쌌는데 한국이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가 한국 전기값이 일본 전기값보다 한 12% 내지 20%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는다. 이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로 원자로 팔아먹는데 경쟁자가 훨씬 줄어든다는 것도 자기들이 반길만합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우리 상황을 봐도 또 그렇습니다. 당장 한국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고급 인력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에너지 정책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이 10만 명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까? 신발 장사를 해야 됩니까? 이건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.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기초가 되는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이 부족하다 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. 그런데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 설비의 부품의 95%가 거의 한국화, 국산화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기술로 다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갖지 않으면은 에너지 때문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.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. 사실은 뭐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중심주의, 환경 컨셔스, 환경 의식을 하고 사는 국가인데도 최근에 들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자력, 전력 이 공급에 신경을 쓰고 그쪽 정책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때까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원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안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독자적인 에너지원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급 차원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 원자로 에너지다. 이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탈원전화를 하면은 더 싸면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. 근데 탈원전화를 한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꽃분홍 드레스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습니다. 돈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. 한국이 사실은 탈원전화를 하고 할 경우에
10년간 전기료만 170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? 170억이 아닙니다. 170조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. 지금 한국의 GDP 기준으로 봐도 11%가 넘는 게 전기값으로 쓰인다는 겁니다.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훨씬 더 비쌉니다. 예를 들자면은 풍력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25억 원이 들고, 이게 바다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바다에 세울 경우 50억 원이 든답니다. 이 숫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숫자가 아니고 한국원자력학회 홍성일 회장이 실제 계산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.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독일도 원자력 에너지 치우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자 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만드는데 10년간 200조 이상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. 영국도 사실 한때 41기의 원자로를 돌렸습니다만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혹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갔는데, 최근에 다시 원자로로 돌아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. 너무 비싸다.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비싸다. 그래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원자로 15기를 지어야 된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와 같이 비싼 신재생 에너지 들어오면 나름대로 좋지만,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는 문제는 누구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까? 저소득층, 중소기업, 그리고 서민, 영세업자. 전기요금 올라가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.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게 25만 원을 주고 2021년에 30만 원을 주면은 저소득자가 사실은 그 열매를 다 따먹는 것 같지만 결국 환급해내는 거, 뱉어내는 건 저소득자들도 똑같이 세금이니까 내야 됩니다. 그럼 그 프로포션, 분담금 차원에서 계산을 하면은 25만 원 주는 25만 원 주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이 저소득자에게는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신규 그 원전 건설을 완전 백지화하고 또 원전 설계 수명도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하 500m에 영구 처분할 수 있는 폐연료봉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건데, 그 부지 찾는 데까지 시간이 2028년, 그리고 완전히 그 시설을 짓는데 2053년이랍니다.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. 근데 그 사이는 어떻게 할까요? 2025년까지, 2028년까지. 폐연료봉을 그 사이에 안전하게 묻어둘 장소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. 그조차도 대책이 지금 없는 겁니다. 만약에 장소 물색에서 해야 되는 게 장소 물색하는데 2028년까지 향후 1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그 중간에 임시로 저장하는 건 안전할까요? 중국은 2030년이 되면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됩니다. 현재 중국은 17기를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지만 2020년에 90기를 목표로 합니다.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. 그리고 2030년에는 110기를 늘린다는 겁니다.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 수급은 불가피하다. 전력 소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.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이 있어야 된다.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더 국제 협력에, 파리 기후 협력의 기구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원자로 건설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. 인도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도는 현재 원자력에 의한 전력 생산이 그들이 필요로 한 국내 전력 소요의 2.9%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인도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21기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인도가
그들이 필요로 한 지금 기준으로 14억 인구가 넘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전력 소요의 50%를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공급한다 손치더라도 이 숫자 비율로 다시 말하면은 21기의 원자로가 그들이 필요한 에너지 공급의 2.9%밖에 담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평행해서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단순 숫자로 340기 정도는 있어야 50%의 전력 소요의 50%를 원자력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에너지원을 의존할 때는 경제적, 외교적으로 에너지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환경 컨셔스, 환경 의식이 굉장히 환경 청정에 대한 의식이 높은 국가인데도 원자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나라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너지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원자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캐나다는 현재 이 시점에서 한 150개의 원자력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. 이 관련된 회사에 약 6만 명의 원자력 관련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 말 불과 6,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. 올해 말로 이 6만 명을 8만 4천 명으로 늘린답니다.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이 전문가들 기술자에게 돌아가는 연봉이 10만 불이라고 합니다. 1억이 넘죠. 이 계산해 보십시오. 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일본도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원전 제로 선언을 해서 원전 75% 원전에 의존한 전력을 75%였던 것을 50%로 줄인다고 그때는 말했지만 그 후에 팔로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. 카드를 안 줄일 카드를. 이런 차제에 인도와 아주 적극적으로 2015년에 사실 2015년 12월에 이 원자료 공급하겠다고 협정을 체결합니다. 이에 질세라 러시아도 똑같이 인도에 지금 6기를 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. 인도가 21기는 가동시키고 그 6기가 러시아가 지금 지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지을 것은 일본이 우리가 들어가서 신칸센도 깔아주고 우리로 치면은 KTX죠. 깔아주고 그리고 원자로도 우리가 지어줄게. 인도가 예스 했습니다. 자, 이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핀란드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어드밴스드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이 원자로를 이렇게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새로운 모델의 신규 모델의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. 그들이 원자로 체르노빌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싶으면 이 짓을 안 하죠. 자살골인데 왜 합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단체나 여기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무조건 나쁜 거다. 나쁜 거다 하시는 분들이 이 환경을 오염시키다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촛불 켜기 전에 가장 먼저 불평할 겁니다. 저는 한국도 탈원전 정책에서 지금 좀 멈춰서서 더 나아가기 전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. 에너지 종속국이 되지 않고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고 원전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간다는 것이 에너지 안보 정책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
이득이 되는 정책입니다. 한국 원자로 기술은 상당 수준입니다. 일본에게 뺏길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앞장서서 앞질러 인도에게 원자로를 우리가 수출해야 됩니다. 거기 가서 플랜트를 우리가 건설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것이 우리 살 길입니다. 탈원전이 아니라 원자로 수출, 인도 시장이 원자력 발전 시장이 연간 40억 달러라고 합니다.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중국과 자꾸 중국 눈치 보고 이 원자로과는 중국과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중국은 자기들이 자급자족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더 많은 전문가, 더 많은 기술력을 키워서 원자로를 수출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더 선진화된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